자, 이번 시간에는 유아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선 우리가 유아교육 교수학습 방법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에 어느, 위치에 있냐면은, 유아교육과정의 체계를 보면은, 교육 목표를 먼저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하기 위해서 교육 목표를 세우고, 목표는 뭐에 의하냐면은 교육과정에서 교육이 목적이 있어. 그러니까 교육 목적은 우리가 앞에서 전인교육이라든지 발달과정에 맞춰서 한다든지 이런 더 큰 의미의 그 누리과정에서 맨 처음에 나왔던 전문에 나와 있던 그런 내용이 교육의 목적이야.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교육 목표를 정해서 실제 이제 한 문장으로서 이제 전형교육을 해서 뭘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육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교육 내용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야. 교육 과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교육 내용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내용들은 각 단원별로, 또 우리가 이제 유아를 어떤 관점에서 성순론적이냐 아니면 환경론적이냐 이런 그런 관점에서 아이들의 교육 내용을 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 내용을 교수학습하는 과정이 있어. 그럼 교육을 시행하는 거야. 수행을 하는 건데 실제 뭐 교육 현장에서 실천하는 거다, 그런 단계인데 이 교수학습 과정이 바로 교수학습 방법이 되는 거야. 그럼 교육 시행하는 것은 교수학습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교수학습 방법에 따라서 실질적인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 그래서 그런 유아 교육 프로그램이 그 다음에 이제 연결돼서 여기에 맞는 그런 학습 이론이나 원리에 맞춰서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준에 있다는 것을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를 알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사학습 과정이 끝나면 교육 과정 평가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우리 교육 활동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가지 학습 목표가 있고, 교육 목표지. 그다음에 학습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교육 내용이지. 그 다음에 실제 거기에 내용에 맞춰서 교육 과정을 수행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항상 마지막에는 평가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교육 과정 평가야. 평가는 뭐야? 다음번에 다시 새로운 목표 설정을 하고 교육 과정을 짜기 위한 거야. 반영하기 위한 거야. 이것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항상 기본적으로 이걸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 시작을 할 거야. 다시 자 앞으로 좀 가봐. 그래서 이렇게 유아교육에서 교수학습 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뭐냐? 놀이학습 원리야. 놀이학습. 네. 그 다음에 개별화 원리, 개별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집단 교육이나 이런 걸 했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이들에게 자기주도, 그 다음에 창의성, 그 다음에 개별성 이런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원리가 지금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탐구학습의 원리야. 탐구학습. 그러니까 유아교육에서 중요시해야 되는 것을 교수학습 원리로 삼아야 아이들에게 교육 목표에 맞게 이런 원리를, 이런 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생활 중심의 원리. 그렇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통합의 원리. 자, 통합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기서는 교과 간의 통합이야. 교과 간의 통합. 통합이라는 것은 유아교육에서는 2가지가 있는데
아이들의 통합 교육이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발달 장애와 평범, 그냥 보통 아이들과의 통합 교육을 그것도 통합 교육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교과 영역에서의 영역이 구별을 지지 않고 영역을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것을 통합 교육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제 뭐 두 가지 다를 얘기할 수도 있어. 이거 통합의 원리 이런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 그래서 교수학습을 이 5가지 원리로 한다. 그 얘기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실제 교육을 실행한다 그 말이야. 실행한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교수학습론인데 이것을 자세히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교수학습 매체가 중요해요. 매체. 그 다음에 교재나 교구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역시 같이 알아보겠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첫 번째로 교수학습의 원리 중에서 첫 번째로 놀이학습의 원리를 보겠어요. 그럼 놀이학습은 뭐냐? 어른들은 놀이로서 교육하는데 한계가 있어. 그러나 아이들은 반드시 놀이를 통해서 학습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아이들, 창의성 아니면 오픈 마인드 이런 아이들이 있는 전인교육 이런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놀이를 통해서 해야 된다.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우리가 놀이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었잖아. 그런 장점을 다 살릴 수 있다. 그런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유아학습에서 놀이가 학습 그 자체야. 노는 것 자체가 학습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살펴봤지만 놀이를 통해서 주변에 사물을 탐색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상황을 이해하고 또 지식, 이제 그 놀이를 통해서 지식이나 아니면 태도라든지 기술 이런 것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교육 활동에서 이 놀이 형태로 계획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교육 과정에서도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고 실시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놀이 형태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뭐가 좋냐면 교사는 이제 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이 놀이를 하기 위해서 교사는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격려나 아니면 놀이를 할 수 있는 안내적인 역할 이런 것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유아가 스스로 흥미를 가지고 놀이에 참석하여 해서 그다음에 인지, 정서, 사회성, 신체 및 언어 학습을 학습의 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상상력, 창의력 능력도 발달시켜야 되는 거야. 이 내용들이 뭐야? 학습 목표가 되잖아, 우리가. 학습 목표가 이 5가지 있다라는 것도 역시 알아둬야 돼.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또 계획하고 참여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가 그걸 잘, 그렇다고 해서 교사가 방임을 해서는 안 되지. 교사는 이런 목표를 항상 인식하고 이 내용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또 실질적으로 놀이 자료라든지 사물에 포함된 그런 활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들의 역할이다. 뭐 당연히 여기서는 놀이 형태라면 흥미와 즐거움이 당연히 수반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될 때 또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놀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지속적으로. 그래서 놀이학습 원리는 유아 교육에 적용할 때 유아가 스스로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교육 활동을 또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놀이는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주로 많이 한단 말이지. 네. 그래서 그때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는 쌓기놀이라든지 또 수 조작놀이라든지 또는 역할놀이라든지 아니면 조형 또는 과학, 음률 이런 것들이 교실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몰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되고, 다시 얘기하지만 주변의 사물하고 또 교사하고 또 또래하고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놀이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별화 원리야. 개별화 원리는 뭐냐? 학습 유아들이 교육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유아가 흥미가 다르고 또 이해 정도도 또 다르고, 그렇지? 그래서 학습 활동을 유아의 학습 속도에 맞게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교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유아들이 흥미를 가지고 활동에 참여를 하고 또 활동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또 자발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화의 원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별화를 하는 거야. 개별화는 아이들 개인적인 수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교육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는 뭐가 필요하냐? 관찰이에요, 관찰. 그 다음에 관찰을 통해서 진단평가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능력에 맞게 노는지, 활동을 잘 하는지, 아니면 또 교사가 그 수준에 맞게 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발문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화 원리는 아이들의 발달 수준이나 경험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개인차를 인정하고 발달 속도 아니면 능력에 따라서 교육 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개별화의 원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교사와 아니면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각 영역에서 선택을 하거나 능력에 맞도록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만족스럽게 성취되었을 때 또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교사가 이렇게 중간에서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탐구학습의 원리인데, 탐구학습은 아이들에게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효과가 큰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야, 탐구학습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 목적에 따라서 지금 그 목적을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하는 거야, 실제. 그래서 스스로, 이제 아이가 스스로 탐색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감각을 통해서 사물이나 아니면 현상을 직접 경험하고, 또 물리적이나 사회적, 논리적, 수학적 지식을 거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스스로 탐구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원리지. 그래서 탐구학습이 중요하면은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능력을 학습할 수 있고, 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기리고,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고, 또 성인의 도움이 없이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고, 이럴 때 사실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또 더 탐구하려고 하고 이런 어떤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탐구학습은 결국에는 이런 아이들이 질문하는 능력이나 아니면 자료나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문제 해결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발견하는 그런 능력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이런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탐구학습 원리를 통해서 풍부한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유아가 관찰하고 실험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격려하는 것이 교사의 결국에는 교사의 역할이고 결국에는 아이들에게 호기심과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탐구학습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그 과정이 있는데 대개 이제 6단계를 거쳐서 아이들이 탐구학습하는데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더 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를 하고 또 명확한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를 아이들이 세우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해결할 수 있는 질문과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설정하기 그렇게 나오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가설에 따라서 자기가 계획을 세운 것을 풀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거야. 자료. 그러니까 자료는 뭐 물리적인 자료나 자기 생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 그 다음에 그 수집된 자료를 자기가 평가하고 조직해서 그걸 해석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문제 해결의 그 결과를 검토를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연구할 문제를 또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발견하고 끊임없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시 문제를 발견하고 또 다시 이런 반복을 통해서 끊임없이 해결하고 문제를 찾고 해결하고 문제를 찾고 이것이 계속되면서 아이들이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프로젝트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장단기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그런 원리를 이제 알아봤고, 그래서 프로젝트 활동 같은 경우에는 교사하고 유아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유아가 지금 현재 어떤 관심을 가졌나 이거에 이제 의존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이제 유아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놀이하고 그 다음에 반응하고, 그래서 이제 교사가 해야 될 것은 유아들이 놀이하고 반응하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탐색하고 그 다음에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는 과정, 이게 이제 아이들이 교육하고 학습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재구성하고 또 다시 다른 생각, 의견이나 다른 것이 나오면 또 자기가 스스로 그걸 이제 협상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다시 조정을 하는 거지.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생각 아니면 관점 이런 것들도 아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유성까지도 여기서 아이들에게 사유성을 형성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결국에는 이렇게 공동체 학습을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 거야. 이런 탐구학습의 원리에서 이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생활 중심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 중심의 원리는 뭐냐? 실제 생활 환경에서 하는 것은 그런 환경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물에 대한, 일부에 대한, 환경에 대한 그런 지식 아니면 태도,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방법, 기술을 학습하는 방법이 이제 생활 중심의 원리인데, 이때도 마찬가지야.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에게 항상 지속성을 가지려면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흥미와 관심이야. 흥미와 관심.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요구하는 질문, 이런 것으로 이제 교육이 시작되는데, 그럴 때 이런 요구나
관심이나 흥미나 질문으로 이렇게 교육이 시작될 때 효과가 크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들은 생활 중심의 원리 학습에 의해서 반문을 흥미를 일으킬 수 있게, 아니면 관심을 일으킬 수 있게, 아니면 아이들이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가고 그것을 제시해가면은 좋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소재로는 실제 이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 사건, 아니면 뭐 아이들이 이제 관심 있는 뭐 어떤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매일 생활하고 연결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체험, 활동, 이런 걸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 생활과 관련된 것을 학습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유아가 직접 관련된 그런 사회, 아니면 가정, 유치원, 집, 친구, 이런 관계가 모든 이런 관계, 이런 내용들이 교육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생활 중심의 원리에 의해서 유아들이 사회성이라든지 아니면 일생생활하고 연결된 체험, 이런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어떤 내용이나 어떤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여기에서 주변의 생활 중심에서 요구되는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거, 소리라든지 아니면 신체를 통해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거고, 또 학습 욕구도 자극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더 활용하는 것이 좋겠고, 우리가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생활 도구라든지 놀이기구라든지 아니면 기계가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거, 경험,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게 이제 생활 중심의 원리야. 실제로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교육의 소재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 아이들에게. 그런데 이제 일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주방에서 일어나는 일, 아이들이 볼 수 있잖아, 엄마들이 하는 거나 이런 걸. 그러면 그걸 가지고도 충분히 아이들의 경험은 다 비슷하니까 본 것들을 교사가 질문을 통해서 거기서 뭘 사용했냐, 재료가 뭐였냐, 엄마는 뭐 했고 아빠는 뭐 했고, 이런 걸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른 그런 통합적인 교과 내용도 아버지의 역할이라든지 아니 엄마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생활 중심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학습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야,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통합의 원리야. 통합의 원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제별 통합, 그 다음에 발달 영역별 교육 내용에 따라서 그렇고, 아니면 통합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요구도 연결해서, 그것도 통합이지. 그러니까 통합은, 이 통합 원리는 사실은 교육 내용, 아이들 간의 관계, 발달 영역의 통합, 그 다음에 기관과의 통합, 뭐 이런 걸 다 얘기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것과 연결해서 하는 것을 통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발달 간의 통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전체 활동에 다 거의 유아 과정에서는 다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거의. 그래서 활동 간의 통합 이제 하는 것이,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지역사회 통합, 학교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지역의 인사라든지 아니면 기관과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거 교사들이 사회에 우리가 요구를 지역사회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 또 요구를 하면은 그런 거를 통해서 그런 기관들은 당연히 거기에 응해서 해줄 의무가 있어, 사실은. 근데 그것을 활용을 못하는 거야. 교사들은 충분히 예를 들어서 관공서나 아니면 소방서나 이런 데를
충분히 요구를 하고 그 사람들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게 돼 있어. 반드시 도와줄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지. 그런 걸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색을 주제로 한번 교육을 한다. 그러면 색을 그림을 그려서도 하고, 조형으로도 하고, 또 과학 활동을 통해서 삼원색을 우리가 빛의 삼원색, 세 가지 전구를 켜서 빨간색, 이런 색깔을 합치면 무슨 색이 돼? 흰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삼원색, 이런 것들도 다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색의, 우리는 그냥 빛 말고 그냥 색의 삼원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색에서 이름도 알고, 그 다음에 색 찾기 게임을 하고,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그 다음에 생활 영역간에 이런 건 이렇게 전부 통합을 통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건 뭐야? 존 듀이 같은 경우에서 이제 이런 통합 교육을 듀이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 과정에서 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통합의 원리가 전인 발달적 상호관계를 고려한 원리다. 그래서 유아의 5가지 감각이 지각운동, 그 다음에 언어와 인지개념, 다 감각적이지. 그 다음에 다 상징적. 그런 통합교육 활동을 중요시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전인 발달의 원리이고 통합활동은 또 다상징적 활동 중심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나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아교육의 교수학습 이론이야. 자, 교수학습 이론은 사실은 우리가 유아를 어떤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유아의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고,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지. 교육과정 편성할 때도 그렇고, 그럼 실제도 마찬가지로 교수 학습을 할 때도, 시행을 할 때도 그런 관점에서 교수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는 성숙주의 교수 학습 이론이고, 그 다음에 행동주의 교수 학습 이론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성주의 교수 학습 이론이야. 구성주의는 이 2가지, 성숙주의와 행동주의를 같이 한 것이 구성주의란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문화 맥락주의적 교수학습 이론이고, 또 하나는 브렌펜브로네의 인간 생태학적 상호작용 이론이란 말이지. 이런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연관시켜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성숙주의 교수학습 이론에서는 발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발달은 예정된 거라고 했잖아. 또 내적이라고 했잖아. 또 유전적으로 조정된다고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아이 발달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유아의 발달적 변화를 생리적 구조, 그래서 성숙한 자연적인 내부 구조, 그 다음에 이런 전개의 결과를 보고 연령에 따라서 유아 발달의 표준 행동을 설정하고, 표준 행동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에 따라서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이렇게 발달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교수학습을 하는데, 그럼 교수학습 방법은 어떻게 하냐? 사실은 유아의 학습 준비도에 따라서 교육활동과 그 다음에 아이들이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면은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이제 교사가 관여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유아의 요구, 흥미에 의해서
유아가 자발적으로 활동을 하게 참여할 수, 선택도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수 자료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유놀이, 그다음에 선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성숙주의의 관점은 주제가 생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생활 경험. 그래서 아이들에게 평소 친숙한 그런 놀이, 뭐 옷 입기, 뭐 씻기, 쌓기놀이, 그다음에 요리, 뭐 모래놀이, 점토놀이, 뭐 그리기, 극놀이 이런 것들이란 말이지. 그래서 성숙주의의 교수학습 이론은 다시 얘기하지만 유아의 내적 경험하고 감정에 가치를 두는 거고, 유아의 감정을 중요시하는 것이 이제 유아 교육의 중심을 두는 거다. 이런 건 성숙주의는 프로이드라든지 정서 발달 이쪽에 이제 관련이 있는 거야. 그래서 교사는 유아에게 행복감을 발견하고 또 자기 자신이 되어서 성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하고 내적 능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야. 그게 이제 성숙주의의 교수학습 이론에 의한 그런 교사의 역할이야. 그러면 이제 행동주의는 어떠냐? 이제 아이들이 발달 과정에서 보면 행동주의는 좀 다르지. 그래서 주로 유연적으로 측정 가능한 행동, 또 수행 행동에 주된 관심을 갖는데, 이것은 교사가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냐 없냐, 아니면 교사의 지시대로 행동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관심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행동주의 교수학습 이론이고, 그러면 이제 이것은 뭐다? 아이들의 행동을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제 적극 개입을 하는 거지, 이것은. 그래서 행동주의 관점에서 교수학습 이론은 그래서 환경이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식, 기술, 사회, 아니면 도덕적 관습하고 규칙 이런 것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관습이나 규칙을 알려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욕구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 행동주의 교수학습의 내용으로는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아니면 사회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는 굉장히 행동주의적 교수학습 이론이 적합하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아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동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이들은 환경의 반응자이고, 또 학습도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고 그 정보를 흡수하고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해서는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를 쓰는 방법은 행동주의잖아. 강화에 의해서, 아니면 칭찬이나 아니면 격려나 이런 것들이잖아. 아니면 이제 자극과 반응에 의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잘못된 행동을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렇게 수정해가는 과정, 이런 거에서 이제 강화가 이루어지니까 이 행동주의 교수학습 이론은 교사가 상당히 아이들에게 필요한 행동의 변화를 구체화하고 또 변화된 행동에 도달할 수 있도록 활동을 의도적으로 배치하고,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를 강화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교사의 적극적인 그런 개입으로 해간다는 그런 관점이고, 그 다음에 구성주의 교수학습 이론은 뭐냐? 아이들 발달이 아까 얘기했듯이 유전적인 것과 환경 모두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역시 이제 이것도 미리 계획된 내용,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을 일반적으로 가르쳐줘서 해서도 안 되고, 또 단순히 또 개인의 요구에 따라서 그냥 활동하고 놀잇감을 제공해 주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이런 중간적인 그런 입장이야.
이제 이 구성주의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삐아제라든지 아니면 듀이 같은 경우에 이론이 기초가 되는데, 이게 이제 존 듀이 같은 경우는 구성주의 교수 학습 이론의 주 그런 이론가이고, 이게 이제 발달적이고 상호작용론적인 관점에서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환경 속에서 유아가 인지적, 그 다음에 정의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중요시했다라는 거지. 이렇게 구성주의는 진보주의 교육의 관점과 유사하게 인간의 내적 상태하고 외적 행동 모두를 중요시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 교사는 아이들에게 발달 순서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사고 발달의 과정이 종단적인 관점,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야,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간다라는 그런 발달해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한번 이제 또 구성주의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첫째는 아이들의 각각의 유아의 사고 유형을 규명을 하고, 두 번째는 사고 발달 단계를 규명을 해야 돼. 아이의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이 단계에 이르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고 발달 단계가 더 진보할 수 있도록 경험을 이제 구상을 하고, 그렇지? 한 단계 더 교육이라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새로운 지식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인지적, 사회적 갈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야. 갈등을 통해서 아들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면 어떻게 돼? 발전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갈등을 유도할 수 있는 게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아이들이 이제 이럴 수 있도록 연구하고 발견하는 것이 이제 교사의 역할이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유아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에 주의를 집중하는 거야. 그 다음에 과거에 했던 회상을 통해서 회상하도록 하고, 또 옛날에 했던 경험을 다시 돌이켜보는 거지. 그게 재방문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삐아제의 연구하고 그 뒤에 진보주의를 결합한 것이 구성주의 교수학습 방법이고, 이것은 환경과 성숙의 논쟁점에서 벗어나서 여기뿐만 아니라 심리적 구조를 재조직하는 그런 상호작용으로 인지발달하고 정서발달의 상호작용,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이걸 교수학습 방법으로 활용을 한다는 것이 이게 이제 구성주의 교수학습 이론이더라,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문화맥락주의적 교수학습 이론은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상호작용 이론인데, 비고츠키는 정신발달이 유아 자신과 환경과 상호작용의 결과로 내면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비고츠키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화적 상호작용도 있다. 이것을 간과하지 말자.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면화하는 과정에서는 질적 변화의 특징의 수준으로 이렇게 구별을 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가 사회적 수준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개인적인 것이야. 개인적인 것이고, 사고 발달의 객체화, 사회작용에 의해서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는 구성주의나 얘기했던 성숙주의나 행동주의 이런 것은 아이의 개별적인 발달을 얘기한 거야. 사실은 아이들이 개별적이기도 하지만, 개별적인 발달을 하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발달을 하는 거야. 이제 그 맥락에서 비고츠키 같은 경우에는
문화사회적 상호작용을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유아 발달의 모델이 문화적, 사회적 관점을 도입했다라는 것이다. 이게 이제 비고츠키의 상호작용 이론이다. 그러니까 활동 이론인데 아이들이 활동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야. 중요시하고 그 다음에 사고가 행동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어떤 활동에 참여하냐 거기에 따라서 정신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본 거야. 피아제에서 활동은 어떤 거라고 했어? 능동적인 활동이란 말이야. 자기가 피아제는 성숙주의 이론이잖아. 그러니까 구성주의잖아. 구성주의. 그러니까 구성주의니까 사실은 두 가지를 성숙주의와 그다음에 행동주의를 같이 한 거란 말이야.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는 것은 능동적인 탐색 활동이라고 한단 말이야. 비고츠키는 어떻게 한다? 능동적인 게 아니라 다른 데 영향을 받으니까 수동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게 영향을 받는다? 일상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나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외부 세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들의 발달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문화 맥락주의적 관점이고, 교사의 그러면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아이들의 새로운 기술을 이런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비계 설정이라고 하잖아. 비계라는 것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계단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 이게 비계라고 그래. 그래서 비계는 건축할 때 건축하기 밖에 이렇게 쭉 세워놓는 거야. 세워놓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쓸 수 있는 거야. 비계라고 그래. 이게 활용해서 건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건데 교육에서도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지. 교사는 이런 문화 맥락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교사의 역할은 이런 비계 설정을 해주는 거다. 그런 얘기야. 네. 그래서 이런 자유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사가 이런 내용은 아직 할 필요가 없겠다. 그냥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우리가 다른 데서 다 얘기가 되니까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브렌펜브렌의 인간 생태학적 상호작용 이론. 이게 문화 맥락주의 안에 있나 봐요. 문화 맥락주의. 1번, 2번. 이게 문화 맥락주의니까 여기서는 다시 얘기하면 비고츠키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적 상호작용 이론이고 그 다음에 브렌펜브렌은 인간 생태학적 상호작용 이론이야. 그러니까 둘 다 상호작용 이론이야. 네. 그러니까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향을 받는 그렇지,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 중심이 아니라 아이가 다른 곳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사회적 영향을 받냐 아니면 사람에게 영향을 받냐 이거야. 그러니까 인간 생태학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는 뭐 생태학적 환경에서 뭐 살고 있잖아. 그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 아니면 주변 사람들 뭐 이런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단 말이지. 네. 그래서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만 생태학적인 거다. 뭐 생태학적인 게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생태학적인 것은 인간의 개인이 환경이 주는 직접적인 영향의 기본적인 매체로 생태학적인 것은 뭐라고 얘기해 줄까? 이게 미시체계, 중간체계, 레체계, 거시체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시간 체계 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생태학적 상호작용에서는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시간 시간체계. 그러면 이것은 영향을 받는데, 네. 영향을 받는데 아주 작은 의미에서 가까운 이 미시라는 것은 바로 나와 부모 그다음에 가까운 사람이지 사람 아주 많이 가까운 친 인간관계 중에서도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미시지. 그다음에 좀 덜하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부모라든지 교사라든지 이게 이제 중간체계인가? 아니, 이게 미시체계. 그게 미시체계고 중간체계는 중간체계는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 그게 이제 중간체계구나. 네. 어. 중간체계고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 그러니까 나를 빠진 미시체계들 간의 관계니까 그걸 보고 그런다는 거야. 그 관계를 보고 내가 이제 교육하는데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 네. 그게 이제 중간체계고 그다음에 외체계는 그 가까운 것을 벗어난 사회 좀 더 다음 단계겠지. 그러니까 유아에게는 직접적으로 영향은 없지만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사회 환경, 네. 어, 뭐 누리과정이라든지 이제 부모의 직장이라든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런 이제 그게 그 외체. 다른 사회적 관계, 네. 사회적 환경, 네. 이걸 이제 외체계라고 할 수 있겠고, 네. 그다음에 거시는 뭐라고 그럴까? 관습이나 법. 그러면 이제 관습, 법 이런 건 이제 문화라고 보면 되겠네. 문화적인 그런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실은 영향을 받는 것들을 보는 관점이나 아니면 분류하는 관점들이 좀 다르다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거시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아이들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그건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미시체계는 나 중심. 나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중간체계는 나를 뺀 다른 사람, 밀접하게 관계 있는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 이제 자기가 학습할 수 있는 거. 그런 상호작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외체계는 거기를 벗어난 그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거. 외부적인 환경이지. 그 다음에 거시체계는 문화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문화. 그게 이제 거시체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내용들은 더 다른, 강의나 이런 데서 더 구체적으로 더 했을 거예요. 그런 걸 참고하면 되겠고. 여기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관점들이 다르다. 관점들이. 아이들의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발달하는 단계나 아니면 교육하는 것이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교수 학습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야. 학습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거지. 나 교수 학습 매체, 교재, 뭐 이건 간단하게 보면은 교수 학습 매체는 사실은 교수 과정에서 학습 내용을 전달하거나 또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기기 아니면 자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건 뭐 실질적으로 어떤 뭐 TV나 시각화된 거, 영상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겠고. 교재 교구는 교과는 우리가 이제 일정 과목을 교과라고 하지. 네. 교재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데 쓰이는 여러 가지 재료를 이제 뭐 교재라고 하잖아. 교재, 교구는 어떤 걸 교구라고 할까?
교재 교구지, 그게. 교재와 교구지. 그럼 이런 것들은, 뭐, 개념, 특성, 이런 것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다른 데서 뭐 이미 얘기가 됐을 것 같고, 그러면 교수학습 매체의 뭐 속성,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교수학습 매체의 기능은 당연히 뭐 매개 보조 기능, 그 다음에 정보 전달 기능, 경험 구성 기능, 뭐 교수 기능,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그것을 뭐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배치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재 교구의 종류는 사실은 시청각 교육에서 구체성과 추상성의 정도에 따라서 제시를 했는데, 데일이 얘기했는데, 경험의 원추를 제시했는데, 이건 브루너가 얘기한 경험 원추는 브루너가 말한 그 지식의 표상 양식하고도 같은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뭐 살펴보면 사실은 하위 단계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거야. 직접적이고 목적적 경험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실물 표본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경험, 시범 뭐 이런 걸 통해서 행동적인 단계고, 그다음에는 이제 시각적인 단계, 영상적인 단계, 아니면 소리, TV, 영화, 아니면 뭐 사전, 뭐 소리, 라디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추상적인 단계에서는 상징, 추상적인 단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지. 뭐 이 정도 얘기하면은 이제 교재 교구가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교사들이 이제 교육기관에서 일정을 보면 이야기 나누기, 동화 듣기, 게임하기, 음률 활동, 미술 활동, 이런 단위 활동이 이제 있어, 사실은. 그런 것이 이제 융통성 있게 돼야 되고, 사실 융통성이 있다, 그런 것은 사실은 영역을 넘나들어도 된다라는 거야. 아니면 이게 통합교육의 얘기도 될 수 있고, 영역은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단위 활동이 다른 활동과 우리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 영역을 넘나들기 때문에 이거 어느 영역에서든지 이런 걸 다 활용하는데, 공통적인 그런 방법은 한번 살펴보면은 6가지. 첫째, 이제 자기 표현 방법. 뭐 구체적인 건 얘기 안 하겠어요. 다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게임 만들기, 꾸미기, 뭐 전시하기, 뭐 이런 것들 얘기하고, 토의하기. 이건 아까 자기 표현을 혼자 한다면 토의하기는 2사람 이상이겠죠. 네. 서로 의견을 나누고 상대방을 듣고 이런 걸 따라서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구성원 간의 서로 친밀도라든지, 아니면 교사의 영향을 받겠지, 토의하기도.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와 교사의 관계에서 문제 해결 능력.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은 사실은 어느 영역에서도 다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제 또 추론하기, 왜 그렇게 하는지,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문제 해결하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의 그 과정이 추론하기,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모델링이 있어. 모델링은 어떻게 해?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상대방이나 아니면 TV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보고, 저렇게 하는구나 해서 이제 어떤 것을 모델링하는 거예요. 모델링은 따라하기잖아. 시범이나 이런 걸 따라서 모방하는 거야. 이게 모방이 아니라 사실은 이걸 통해서 새롭게 간접 경험이지, 어떻게 보면. 간접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까지도, 새로운 세계, 이런 것의 개념까지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모델링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건 충분히 이제 우리가 교수학습 방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설명은 이건 직접적인 이제 설명이지. 개념의 획득을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교사가 설명하는데, 사실은 설명이 사실은 어려워.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관심도 끌어야 되고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실제 보여주는 게 좋아. 그래서 시청각 자료를 쓴다든지 구체적인 걸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자료를 구체적인 다양한 그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거야. 설명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거나 보여주는 것도 설명이야. 사실은 설명은 말로 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야. 보여주는 거야. 사례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자료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시청각 자료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교수 방법에서 여기까지 이 정도 알면은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